이번에 나눌 이야기는 신우이의 결혼, 1억짜리 목걸이를 빌려가더니 잃어버렸다고 했다. 가짜라고 안심시켰더니 다음날 99통의 전화가 걸려왔다입니다. 통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침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짙은 남색 벨벳 보석함을 열었다.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아침 햇살 속에서 차갑고도 강렬한 빛을 뿜어냈다. 다이아몬드 하나하나는 마치 굳어버린 별처럼 완벽하게 백금 체인에 박혀 있었다. 이건 남편 박진우가 내게 준 결혼 10주년 선물이었고 그의 스타트업이 성공한 후 사준 가장 비싼 보석이었다. 그날 밤이 기억난다. 그는 한강이 보이는 미쉐린 레스토랑의 테라스 전체를 빌렸고 한쪽 무릎을 꿇고 이 상자를 내밀었다. 내 손은 너무 떨려서 샴페인 잔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다. 서아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진우는 당시 그렇게 말하며 다이아몬드보다 더 밝게 빛나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제부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너에게 줄게. 나는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손끝에서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10년. 우리는 20평짜리 오피스텔 월세방에서 시작해 지금의 청담동 200평대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었다.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시절에서 이제 나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진우의 IT 회사는 작년에 막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며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내 생각의 흐름을 끊었다. 나는 보석함을 닫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인터폰 화면에는 정성껏 꾸민 신우이 박지의 얼굴이 카메라를 향해 귀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새언니,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지혜는 회오리 바람처럼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가 순식간에 현관을 가득 메웠다. 그녀는 오늘 샤넬 신상 트위드 투피스를 입고 손에는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있었다. 25살 생일에 진우가 사준 선물이었다. 아가씨, 오늘 어쩐 일이야? 나는 목소리가 살갑게 들리도록 애썼다. 30살에 나와 25살의 신우이 사이에는 항상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얇은 막이 존재했다. 지혜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익숙하게 거실로 걸어가 가장 비싼 이탈리아제 소파에 몸을 던졌다. 새언니, 저 대박 소식 있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태준 오빠가 저한테 프러포즈 했어요. 정말? 축하해.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비록 나는 그녀의 그 재벌 2세 남자친구에 대한 인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누가 됐든 이 응석바디 공주님을 데려가 준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지혜는 신이 나서 가방에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열자 최소 3캐럿은 되어 보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보세요. 오빠가 홍콩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래요. GIA 감정서에 완전 무결점 D컬러래요. 나는 반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확실히 아름다웠지만 커팅은 내 목걸이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다. 이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나는 내 속물 같은 비교심을 자책했다. 결혼식은 다음 달에 하와이에서 한 번, 돌아와서 서울 신라호텔에서 또 한 번 할 거예요. 지혜는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부터 피로연 메뉴까지 쉴 새 없이 자신의 결혼 계획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눈은 몽환적인 빛으로 가득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호응했다. 그러다 그녀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새언니, 사실 저 오늘 부탁할 게 있어서 왔어요. 지혜의 표정이 갑자기 수줍어졌다. 그녀의 얼굴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표정이었다. 무슨 일인데? 나는 경계심이 들었다. 언니, 그 결혼기념일 다이아몬드 목걸이요. 그녀는 아래 십수를 깨물었다. 결혼식 날 한 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딱 한 번이요. 조심해서 다룰게요. 약속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목걸이는 내게 단순한 귀중품이 아니라 10년 결혼 생활의 상징이었다. 단 한 번도 남에게 빌려준 적이 없었다. 심지어 내 친동생이 결혼할 때도 꺼내주지 않았었다. 내가 망설이는 것을 보자 지혜는 즉시 덧붙였다.
무리한 부탁인 거 알아요. 근데 제가 청담동 명품 주얼리샵은 다 돌아봤는데 언니 목걸이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태준 오빠네 집안이 워낙 격식을 따져서 결혼식에서 싸구려 티나는 걸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아가씨, 그 목걸이 정말 비싼 거야. 나는 정중히 거절하려 했다. 새언니,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딱 하루만요. 결혼식 끝나자마자 바로 돌려드릴게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네? 바로 그때 도어락 소리가 들리며 진우가 돌아왔다. 그는 동생을 보자마자 얼굴에 금세 총애하는 미소를 띄었다. 어이구, 우리 공주님, 오늘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셨나? 지혜는 구세주를 만난 듯 오빠에게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진우는 듣고 나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서아야, 지혜한테 하루 빌려주는 게 뭐 어때서 그래? 가족끼리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가슴이 답답해졌다. 진우는 언제나 저랬다. 동생의 부탁이라면 뭐든 들어주었다. 25이나 먹은 어른인데도 그의 눈에는 여전히 보살펴줘야 할 어린아이였다. 알았어. 나는 결국 타협했다. 지혜의 눈이 순식간에 밝아지는 것을 보며 덧붙였다. 대신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해. 결혼식 끝나면 바로 돌려줘야 하고. 그럼요, 그럼요. 새언니가 최고예요. 지혜는 환호하며 나를 껴안았다. 그녀의 향수 냄새에 숨이 막힐 뻔했다. 진우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재로 일하러 들어갔다. 지혜는 내게 달라붙어 당장 그 목걸이를 보고 싶다고 졸랐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침실로 돌아가 다시 그 벨벳 상자를 열었다. 지혜는 목걸이를 본 순간 숨을 헛들이켰다. 세상에, 사진으로도 예뻤는데 실물은 진짜.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들어 거울 앞에서 목에 대보았다. 완벽해.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느낌이야. 그녀의 집착 어린 눈빛을 보며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이성은 내게 말했다. 고작 하루 빌려주는 건데 무슨 일이 있겠어? 결혼식 날 나는 하객들 사이에 서서 지혜가 시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햇살이 유리로 된 체프를 통해 그녀의 몸 위로 쏟아졌고 그녀의 목에 걸린 목걸이는 찬란하게 빛나며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진짜 예쁘지? 옆에 있던 진우가 자랑스럽게 속삭였다. 내 동생 오늘 정말 아름답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목걸이는 확실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마땅히 내 것이어야 할 물건이 지금 다른 사람의 목에 걸려 있다는 사실, 그 기분은 형용하기 어려웠다. 식이 끝난 후 지혜는 기쁨에 겨워 달려와 나를 안았다. 새언니, 고마워요. 이 목걸이 덕분에 분위기가 확 살았어요. 태준 오빠네 친척들 다 넋을 놓고 보던데요. 네가 좋으면 됐어. 나는 간신히 웃으며 말했다. 내일 꼭. 알았어요, 알았어. 내일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녀는 내 말을 자르고 다른 하객들을 맞으러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고작 하루일 뿐이야. 내일이면 목걸이는 내 손에 돌아올 거야. 우린 가족이니까, 그렇지? 결혼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발코니에서 새로 산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화면으로 보니 지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은 퉁퉁 붓고 화장은 번져 엉망이었다. 평소의 화려한 신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문을 열어주며 마음속으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새언니, 문이 열리자마자 지혜는 내 품에 와락 안기며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아직 어제 입었던 옷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알코올과 땀이 뒤섞인 냄새를 풍겼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나는 그녀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목으로 향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지혜의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쏟아져 내렸다. 목걸이, 새언니, 그 목걸이요. 그녀는 흐느끼느라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내 심장이 거대한 손에 꽉 쥐어진 듯 맹렬하게 수축했다. 목걸이, 왜?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잃어버렸어요. 하와이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인천공항에서요. 어떻게 된 건지 없어졌어요. 지혜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다. 공항을 다 뒤지고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 그런데 귓가에 갑자기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1억짜리 목걸이가 그렇게 사라졌다고? 나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저 눈물로 범벅이 된 지혜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새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손톱이 거의 내 살을 파고들었다. 이 목걸이가 언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데 어떻게 잃어버렸는데. 나는 간신히 몇 마디를 쥐어짰다. 목소리는 쉬어서 내 것 같지 않았다. 지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면세점에서요. 향수 하나 시향해 본다고 잠깐 카운터에 내려놨는데 뒤돌아보니 없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태준 오빠는 전문 소매치기 소행일 거래요. 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그녀의 입술을 쳐다보다가 문득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어릴 때부터 그랬다. 거짓말을 할 때면 오른쪽 눈가가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는 버릇이 있었다. 이 발견은 나를 얼음 구덩이에 처박는 것 같았다. 됐어. 잃어버렸으면 그만이지.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어차피 그거 가짜였어. 짝퉁. 지혜가 획 고개를 들었다. 눈물 어린 눈동자에 당혹감이 스쳤다. 가짜요? 응. 모조품. 나는 억지 미소를 지었다. 진품은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뒀지. 그렇게 비싼 걸 내가 어떻게 함부로 빌려주겠어. 지혜의 표정이 순간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굳어버렸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무슨 말을 하려다 다시 삼키는 것 같았다. 그럼 오빠가 내 오빠? 널 놀린 거겠지.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심장은 천둥처럼 울렸다. 그 목걸이 꽤 그럴듯하게 만들긴 했는데 기껏해야 몇백만 원짜리야.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옷자락을 비비 꼬았다. 그럼 다행이네요. 전 또 걱정했는데. 뭘 걱정해? 나는 그녀의 눈을 빤히 쳐다봤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새언니,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태준 오빠가 기다려서. 저희 오늘 밤 비행기로 신혼여행 가거든요. 나는 그녀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거의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내 얼굴의 미소는 조금씩 사라졌다. 문을 닫자마자 나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7번, 8번 신호가 간 후에야 그가 받았다. 여보세요, 서아야. 전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배경음이 들려왔다. 그는 회의 중인 듯 했다. 목걸이 잃어버렸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무슨 목걸이? 지혜가 빌려간 거? 잃어버렸으면 할 수 없지. 어차피 보험 들어놨잖아. 진우의 말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벼웠다. 나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박진우, 그거 1억짜리야. 10만 원짜리가 아니고. 알아. 하지만 지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방금 나한테 전화 와서 엄청 울더라고. 네가 가짜라고 말했다면서. 걔 거짓말하고 있어. 박진우.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걔네들 하와이 직항으로 갔어. 무슨 인천공항 면세점이야.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서아야, 그러지 마. 지혜는 내 동생이야. 걔가 설마 보험 처리할 거야?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보험 증서 어디 있어? 또다시 침묵. 내 서재 금고 안에.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에는 명백한 불쾌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말해두는데 보험사 보상받는 거 아주 복잡하고. 나는 그가 말을 끝내기 전에 전화를 끊었다. 진우의 서재는 언제나 그의 개인적인 공간이었다. 나는 거의 들어간 적이 없었다. 금고는 책장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나는 비밀번호를 입력했고 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과
몇 개의 보석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금세 그 목걸이의 보험 증서를 찾아냈다. 펼쳐보는 순간 혈액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피보험 금액 2천만 원. 나는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2천만 원. 우리가 목걸이를 살 때 분명히 실구매가인 1억 원으로 보험에 들었는데 어째서 2천만 원으로 바뀌어 있는 거지? 증서의 서명은 분명 진우의 필체였고 날짜는 석 달 전 바로 지혜가 약혼을 발표했던 그 달이었다. 내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절대로. 내가 서재에서 멍하니 서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나는 기계적으로 받았다. 안녕하세요. 이서아 고객님 맞으신가요?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티파니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의 윤주임입니다. 지난달에 저희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세척 서비스를 받으셨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나는 경계하며 물었다. 다름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어제 한 여성분이 고객님의 것과 아주 비슷한 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등록된 성함을 보니 박지혜 씨여서 혹시나 해서요. 내 숨이 멎었다. 그분이 무슨 감정을요? 재판매 가치를 문의하셨습니다. 윤 주임은 잠시 망설였다. 고객님께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팔았나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아니요. 저희 매장은 중고 주얼리는 매입하지 않습니다. 윤 주임이 말했다. 하지만 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눈치였습니다. 이서아 고객님, 혹시 제가 오지랖을 부린 건 아닌지. 아니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다. 혹시 그분이 다른 매장에라도 가면,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윤 주임이 재빨리 말을 받았다. 제가 이 업계에 친구들이 많으니 유의해서 봐달라고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진우의 사무용 의자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지혜는 목걸이를 빌려간 후 신혼여행에 가져가지도 않고 팔아버리려고 했다. 그리고 박진우, 그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걸까? 보험 증서의 금액이 의도적으로 낮춰진 것은 무엇을 위해서일까? 무서운 추측이 내 머릿속에서 피어올랐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극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신뢰했던 두 사람이 모두 여기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녁에 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보험 증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다. 그는 피곤해 보였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목에 걸려 있었다. 보험사에 연락했어? 그는 외투를 벗으며 물었다.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연락했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절차대로 처리해준대.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됐네. 아, 맞다. 지혜가 또 전화와서 너무 미안해하더라고. 내가 가짜라고 말해줬으니까 자책할 필요 없다고 했어.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그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다. 진우의 입가가 미세하게 경련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 잘했어. 괜히 걔한테 마음에 짐 지울 필요 없지. 그 순간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다. 이 인식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깊숙이 찔렀다. 나 샤워할게. 나는 욕실로 향했다. 1초라도 더 있다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뜨거운 물이 내 몸을 씻어 내렸지만 나는 온기를 느낄 수 없었다. 1억짜리 목걸이, 10년의 결혼 생활, 내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신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났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진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호흡은 평온했다. 나는 침대 옆에 서서 나와 10년을 함께 잠든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가 낯설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친구와 쇼핑 약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곧장 테헤란로에 있는 한 흥신소로 향했다. 김 실장 사무소는 내 절친 수연이가 소개해준 곳으로 업계에서 꽤 유명하다고 했다. 사무소는 낡은 오피스 빌딩 꼭대기 층에 있었고 인테리어는 소박했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50대 초반의 마른 체격의 중년 남성이었다.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이 여사님, 앉으시죠. 그는 내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상황을 말씀해 보시죠. 나는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보험 증서가 수정된 것과 주얼리샵 직원의 전화 내용까지 모두. 김 실장은 조용히 듣고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남편분과 시누이가 공모해서 목걸이를 편취했다고 의심하시는군요. 그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편취라는 단어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가 너무 많아서요. 김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목걸이의 행방을 추적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편분의 최근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서비스 비용은 2천만 원이고 절반을 성금으로 받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현금을 꺼내 그에게 밀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에요. 진실을 원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김 실장은 돈을 챙기며 내게 계약서를 내밀었다. 일주일 안에 초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소를 나와 나는 목적 없이 거리를 헤맸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 진우가 목걸이를 샀던 그 티파니 매장 앞에 와 있었다. 홀린 듯 나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서아 고객님, 윤 주임이 단번에 나를 알아보고 빠르게 다가왔다. 마침 잘 오셨어요. 그녀는 나를 한적한 구석으로 이끌고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박지혜 씨가 어제 압구정 갤러리아 까르띠에 매장에 갔었대요. 그 목걸이를 가지고요. 내 손가락이 카운터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팔았대요? 윤 주임은 고개를 저었다. 까르띠에 친구 말로는 담보대출을 문의했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성사되진 못했대요. 또 어디 갔었대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제가 알기론 오늘 신사동 가로수길에 있는 한 개인 보석상과 약속이 잡혀 있다고 들었어요. 윤 주임은 잠시 망설였다. 고객님 필요하시면 제가 같이 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윤 주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다. 갑자기 이것이 목걸이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요. 지금 바로 가요. 20분 후 우리는 신사동 가로수길의 화려한 빌딩 로비에 서 있었다. 윤 주임이 전화를 한 통 하더니 나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갔다. 이분은 왕 사장님이세요. 업계에서 가장 경력이 오래된 보석 감정 전문가시죠. 왕 사장님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구의 노인이었고 구식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는 내 사정을 듣고는 한숨을 쉬었다. 그 박지혜라는 아가씨, 저와 오후 3시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그는 말하며 금고에서 벨벳 상자를 하나 꺼냈다. 하지만 당신이 진짜 주인이라면 상자가 열리는 순간 내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다. 그것은 바로 내 목걸이였다. 조명 아래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에 사람을 시켜 보내왔더군요. 감정가를 매겨달라면서 왕 사장님이 말했다. 제가 보자마자 티파니의 커스텀 메이드 제품인 걸 알았죠.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물건이라 혹시나 해서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아들고 모든 디테일을 꼼꼼히 확인했다. 세 번째 다이아몬드 안쪽에 미세한 각인, 잠금 장치에 거의 보이지 않는 흠집, 틀림없었다. 이것은 내 것이었다. 얼마를 제시했죠?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4천만 원이요. 왕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다. 명백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라 작물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나는 목걸이를 꽉 쥐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박지혜는 나를 속였을 뿐만 아니라 내 보물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했다. 그리고 박진우, 그는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 주임이 조용히 물었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어요? 나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나는 목걸이를 상자에 다시 넣고 왕 사장님에게 밀었다. 부디 약속 시간대로 감정해 주세요. 목걸이 감정가는 6천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하지만 거래를 하려면 소유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해주세요. 왕 사장님과 윤 주임은 의아한 눈빛을 교환했다. 제 발로 꼬리를 드러내게 할 거예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야겠어요. 신사동을 떠나 나는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목걸이는 찾았지만 아직 경거망동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나는 박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새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히 캥기는 기색이 역력했다. 아가씨, 바빠? 나는 태연한 척 물었다. 내가 애프터눈 티 사줄게. 목걸이 얘기도 좀 하고. 아, 지금요? 그녀가 우물쭈물했다. 저,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 그럼 내일. 나는 끈질기게 파고들었다. 내가 그 가짜 목걸이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래. 아주 중요한 얘기야.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네, 알겠어요. 내일 봬요. 전화를 끊고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속고만 있는 바보 같은 여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박진우는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소리 없이 일어나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목걸이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침 햇살 속에서 다이아몬드는 배신을 고발하듯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목걸이를 다시 제자리에 넣고 휴대폰을 열어 김 실장이 밤사이에 보낸 메일을 확인했다. 첨부 파일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초기조사 보고서가 들어있었다. 사진을 확대하자 나의 호흡은 점차 가빠졌다. 사진 속에서 박지혜와 그녀의 남편 김태주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보란듯이 내 목걸이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김태준 집안의 회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해 있었고 최근 3개월간 사방에서 돈을 빌리고 있었다. 박지혜의 명의로는 갑자기 역외 계좌가 하나 생겼고 그 계좌에는 5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발견은 박진우의 회사 역시 최근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자금줄이 끊기기 직전이라는 사실이었다. 내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모든 단서가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진우의 회사도 돈이 필요하고 박지혜 부부도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 목걸이가 그들의 구명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왜 이런 방식으로? 왜 내게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잠갔다. 진우가 머리를 닦으며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무렇지 않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그가 내 이마에 키스했다. 과거에는 나를 안심시켰던 이 행동이 지금은 그저 위선적으로 느껴졌다. 지혜랑 애프터눈 티 약속했어. 나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일부러 말을 꺼냈다. 요즘 많이 바쁜가 봐. 진우의 손이 눈에 띄지 않게 살짝 떨리더니 커피를 쏟을 뻔했다. 너희 무슨 얘기하려고? 그냥 여자들끼리 하는 얘기지. 뭐? 나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걔가 그 가짜 목걸이 때문에 되게 미안해하는 것 같아서. 진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서아야, 걔 너무 힘들게 하지 마. 이제 막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로 내가 뭘 힘들게 한다고 그래? 나는 미소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다. 그냥 진실을 알려주려는 것뿐이야. 진우는 그 진실이라는 말에 불안감을 느낀 듯 서둘러 아침을 먹고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의 차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본 뒤 즉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진우 씨의 최근 3개월간 모든 자금 흐름을 조사해 주세요.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특히 거액 이체와 대출 기록이요. 이미 조사 중입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다. 흥미로운 발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사님 남편분께서 2주 전에 두 분이 사시는 청담동 아파트를 담보로 8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우리의 신혼집, 그가 몰래 담보로 잡았다고?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김 실장이 말을 이었다.
박지혜 씨의 그 역의 계좌자금 출처는 바로 남편분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목걸이 문제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재산 빼돌리기였다. 내 목걸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오후 3시 나는 박지혜와 약속한 신라호텔 라운지에 정시에 나타났다. 그녀는 20분 늦게 도착했다. 들어설 때의 표정은 초조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걸려 있었다. 죄송해요, 새언니. 길이 막혀서.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2인용 애프터눈 티 세트를 시키고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신혼여행과 결혼식에 즐거웠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박지혜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몇 분에 한 번씩 시계를 쳐다봤다. 아가씨, 혹시 바쁜 일 있어? 내가 걱정하는 척 물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가 억지 미소를 지었다. 그냥 태준 오빠가 사시에 만나자고 해서요. 어디서? 혹시 신사동 가로수길은 아니고? 나는 홍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박지혜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제 나도 거기서 왕 사장님을 만났거든. 그녀의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목걸이 참 예쁘지? 나는 조용히 말했다. 특히 세 번째 다이아몬드 안쪽에 새겨진 각인. 그거 진우 씨가 우리 결혼기념일 날짜를 특별히 장인에게 부탁해서 새긴 건데 박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다. 6천만 원. 가격도 괜찮지.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보험사의 2천만 원보다는 훨씬 많잖아. 안 그래?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손톱이 내 피부를 깊게 파고들었다. 새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오빠가. 진우 씨가 뭘? 나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박지혜는 자기도 모르게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갑자기 내 손을 놓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태준 오빠네 회사 구하려고요. 나는 냉소했다. 아니면 진우 씨 회사 구멍 메우려고? 그녀의 표정은 내가 맞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액정을 보더니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받아,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스피커폰으로. 박지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왕 사장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박지혜 아가씨, 언제쯤 오시나요? 목걸이 감정은 끝났습니다. 현금 6천만 원도 준비해뒀고요. 다만 소유주 신분증을 제시해 주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저 안 팔래요. 박지혜가 갑자기 소리치며 전화를 끊었다. 라운지의 다른 손님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박지혜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굵은 눈물방울이 테이블보 위로 뚝뚝 떨어졌다. 새언니, 죄송해요. 정말 막다른 길이었어요. 태준 오빠네 집이 파산하게 생겼고 오빠 회사도. 그래서 너희 둘이 짜고 내 목걸이를 사기친 거니?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진우는 보험 증서 금액을 고치고 너는 잃어버린 척 연기하고 그 다음에 팔아서 돈을 나누려고? 박지혜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보험 증서 일도 아셨어요? 그 반응은 내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주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폐 몇 장을 테이블에 던졌다. 박진우한테 전해 오늘 밤에 할 얘기가 있다고. 이 결혼을 지키고 싶으면 진실을 준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신라호텔을 나와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친구 수연이의 아파트로 갔다. 절친을 보자마자 억지로 버티던 강인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목 놓아 울었다. 수연이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이런 인간 말종들. 서아야, 너 당장 이혼해야 해. 저것들 빈털터리로 만들어버려야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다.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모든 진실을 알아내고
그 다음에 결정할 거야. 수연이는 나를 꼭 안아주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난 널 지지해. 하지만 약속해. 마음 약해지지 않기로. 저녁 8시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진우는 드물게도 이미 집에 와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레드와인 2잔이 놓여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섰다. 얼굴에는 몇 년간 본 적 없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와인잔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좋아. 뭐부터 시작할까? 목걸이? 담보 잡힌 집? 아니면 당신 회사 재정 위기? 진우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다. 네가 다 알고 있었구나. 아직 부족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예를 들면 왜 그랬는지, 왜 그냥 나한테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우리 결혼한 지 10년이야. 당신 눈에 내가 그 정도로 못 본 척할 아내로 보였어? 진우는 2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손가락이 머리카락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거짓말. 나는 벌떡 일어섰다.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대신 내 동생이랑 짜고 나를 속였어. 이게 뭔지 알아? 이게 배신이야. 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았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회사 자금줄이 끊겼어. 새 투자자가 갑자기 투자를 철회했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그러다 태준이네도 문제가 터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마음은 칼에 베인 듯 아팠다. 그래서 내 목걸이가 구명줄이 됐다고? 계획 참 치밀하더라. 빌려가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보험 처리하면서 뒤로는 팔아넘기고 아주 그냥 착착 진행되던데 원래는 자금 회전되면 바로 목걸이 되찾아오려고 했어. 진우가 다급하게 해명했다. 정말이야. 지금 새 투자자랑 얘기 중이었단 말이야. 그 다음은? 나는 냉소했다. 다음에 또 돈 필요하면 집이라도 팔려고? 아, 참, 이미 담보로 잡았지. 진우는 기운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너 다 알고 있었구나? 내가 아는 건 당신 상상 이상이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이 보내준 사진과 문서를 보여주었다. 박지의 그 역외 계좌에 있는 5억 원, 당신 회사 자회사에서 나온 돈이더라. 진우의 눈빛이 경악에서 공포로 변했다. 너 흥신소 고용했어? 그럼 뭐 당신들이 계속 나 속이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리? 내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10년 결혼 생활이 이런 계략과 배신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네. 진우는 통곡하며 몇 번이고 사과했고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디가? 그가 당황하며 물었다. 호텔.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일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그 전에 나 찾지 마. 집을 나서자 밤바람이 내 얼굴에 눈물을 말려주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조사해 주세요. 박진우 씨 회사의 실제 재무 상황, 그리고 최근에 어떤 여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했는지요. 직감적으로 이 사기극의 배후에는 내가 모르는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게 얼마나 추악하든 모든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나는 잠실 롯데호텔에 방을 하나 잡았다.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였지만 감상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김 실장은 내일 아침 일찍 초기 보고를 주겠다고 했지만 오늘 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이 분명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긴장된 신경을 풀어보려 했다. 욕조 안에서 나는 지난 몇 달간의 진우의 행동을 되짚어 보았다. 잦은 야근, 갑작스러운 출장, 나에 대한 스킨십의 감소. 당시에는 그저 업무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주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서아 고객님, 박지혜 씨가 방금 또 저에게 연락해서
다른 주얼리 매입처를 물어봤습니다. 계속 주시해야 할까요? 나는 감사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라고 답장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만약 진우의 회사가 정말 위기라면 왜 그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지난달에 그는 막 새 차를 뽑았고 2주 전에는 내게 에르메스 가방을 사주었다. 이 모순점이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고 우리의 공동명의 계좌에 로그인했다. 잔액은 정상이었고 거액의 지출은 없었다. 하지만 신용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을 때 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3개월간 진우의 법인카드에 몇 건의 거액 결제 내역이 있었다. 장소는 모두 마카오였다. 도박. 내 심장이 아래로 쿵 떨어졌다. 만약 진우가 도박에 빠졌다면 모든 것이 설명 가능했다. 자금 부족, 거짓말, 몰래 집을 담보 잡은 것까지. 새벽 3시 나는 마침내 어렴풋이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 목걸이는 독사가 되어 내 목을 칭칭 감았다. 놀라서 깨어보니 이제 막동이 트고 있었다.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5통이 와 있었다. 전부 진우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회신하지 않고 먼저 이메일을 확인했다. 김 실장의 효율은 놀라웠다. 이미 최신 조사 보고서가 와 있었다. 나는 첨부 파일을 열었다. 눈에 들어온 첫 줄의 글자가 나를 얼음 구덩이로 처박았다. 박진우는 지난 6개월간 최수빈이라는 여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옴. 해당 여성은 28세 모투자사 임원으로 박진우 회사 시리즈 B투자에 참여한 바 있음. 뒤의 내용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눈앞이 흐릿했다. 최악의 추측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내 남편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 목걸이 사기극은 어쩌면 더 큰 추문을 덮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 나는 기계적으로 스크롤을 계속 내렸다. 더욱 가슴 아픈 정보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우 회사의 실제 부채는 무려 500억 원에 달했고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우리 집을 담보로 잡았을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로 사채까지 빌렸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박지혜의 그 역외 계좌에 있던 5억 원이 실제로는 최수빈의 해외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회전 문제가 아니었다.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진우는 동생의 결혼을 기회 삼아 내 목걸이를 빼돌렸고 현금화해서 그 돈을 내연녀에게 넘긴 것이다. 그리고 순진한 박지혜는 아마 오빠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리라.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처음에 분노 대신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10년의 감정이 이렇게 돈과 배신으로 더럽혀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생각만큼 무너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다. 적어도 진실은 알게 되었으니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지혜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새언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이요? 중요한 할 말이 있어요. 1시간 후 나는 호텔 커피숍에서 초췌하기 짝이 없는 박지혜를 만났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이것이었다. 새언니, 저 오빠한테 이용당했어요. 그녀는 내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오빠랑 그 최수빈이라는 여자 사이의 모든 이메일, 메신저 대화, 이체 기록이 다 들어있어요. 저도 어제서야 진실을 알았어요. 나는 USB를 받아들고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 자세히 설명해봐. 박지혜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오빠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언니 목걸이가 가장 비싸지만 직접 달라고 하면 안 줄 테니 제가 결혼식 핑계로 빌린 다음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그 다음은 내가 차갑게 물었다. 보험 처리하고 나면 저한테 2억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태준 오빠네 급한 불 끌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걸 믿었어요. 박지혜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어제 태준 오빠가 그 최수빈이라는 여자한테
그렇게 큰 돈을 보낸 걸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제야 저희도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후회의 표정을 보며 문득 피로감을 느꼈다. 박지혜는 어쩌면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많을지는 몰라도 본질적으로는 오빠에게 이용당한 어리석은 소녀일 뿐이었다. 목걸이는 지금 어디 있어? 내가 물었다. 저한테 있어요. 박지혜는 가방에서 익숙한 벨벳 상자를 꺼냈다. 안 팔았어요. 어제 왕 사장님 뵙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요. 나는 상자를 받아 열고 내 목걸이임을 확인한 후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이 기념비적인 물건은 내 손으로 돌아왔다. 새언니, 전 정말 오빠랑 최수빈 씨 이름 몰랐어요. 박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태준 오빠네가 어렵긴 해도 저희 절대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저희 결혼식 축의금 받은 거 전부 오빠한테 돌려주고 더 이상 이 계획에 끼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손을 빼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지혜야, 그거 아니? 날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건 돈이 아니야. 너희가 날 믿는 대신 날 속이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이야. 그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돌아가. 이 목걸이는 내가 받을게.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박진우 씨는 내가 알아서 할게. 박지혜가 떠난 후 나는 USB를 꽂아 내용을 확인했다. 안의 자료는 김 실장이 제공한 것보다 훨씬 상세했다. 진우와 최수빈의 다정한 사진, 노골적인 대화 기록, 거액의 이체 증명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산 정리가 끝나는 대로 함께 해외로 이민 갈 계획을 논의하는 몇 통의 이메일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결심을 내렸다. 이 막장 드라마를 끝낼 때가 되었다. 오후에 나는 수연이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났다. 장 변호사는 서초동에서 가장 유명한 가사 전문 변호사였다. 내 설명과 증거를 확인한 후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 여사님, 제공해주신 증거에 따르면 박진우 씨의 사기 및 부부 공동재산 은닉 행위를 주장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었다. 우선 재산 보전 신청부터 해서 그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위임장에 서명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자 기묘한 해방감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저녁 무렵 나는 먼저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재빨리 받았다.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희망이 가득했다. 서아야, 어디야?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그럴 필요 없어. 나는 평온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나 다 알아. 최수빈 마카오 도박 재산 빼돌리기, 그리고 당신들 같이 해외로 뜰 계획까지 전화기 너머는 죽음과 같은 침묵에 잠겼다. 내일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나는 말을 이었다. 이혼 소송할 거고 당신이 빼돌린 모든 재산 다 되찾을 거야. 협조하면 조용히 처리할 수 있겠지만 저항한다면. 서아야. 진우가 갑자기 무너지듯 울부짖었다.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그 여자가 날 꼬드겼어. 그만해, 박진우. 나는 냉소했다. USB에 있는 이메일에 똑똑히 쓰여 있던데 당신이 먼저 그 여자한테 접근해서 해외로 데려가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10년 부부인데 헤어질 때만큼은 솔직해지자.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껐다. 불 켜진 화려한 거리를 홀로 걸었다. 한 주얼리샵을 지나다 쇼윈도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의 발길을 멈췄다. 한때 나는 결혼이 다이아몬드처럼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것이라 믿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아무리 단단한 돌이라도 사람 마음의 부식은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을. 다음 날 나는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잠시 수연이네 집에 머물기로 했다. 장 변호사의 일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이미 법원의 재산 보전 명령을 받아냈다. 진우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고 회사에도 통지가 갔다. 점심 무렵 뜻밖의 전화 한 통이 평온을 깼다. 시어머니였다. 아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다. 나 좀 만나줄 수 있니? 우리 둘만. 경계심이 들었지만 나는 승낙했다. 어쨌든 10년의 고부 사이
그분은 항상 내게 잘해주셨다. 우리는 서초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만났다. 불과 며칠 사이 시어머니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흰머리가 부쩍 늘어 있었다. 얘야, 내가 사과하러 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게 이런 고생을 시키는구나. 나는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어머니, 이거 돌려드릴게요. 원래 어머님께서 진우 씨에게 물려주셨고 그 사람이 제게 준 거니까요. 이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게 맞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목걸이를 밀어냈다. 아니다, 그건 내 것이다. 내가 오늘 온 건 진우에게 개과천선할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어떤 잘못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걔가 한순간 정신이 나갔던 거야.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말했다. 그 최수빈이라는 여자는 이미 돈 갖고 도망갔다더라. 걔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이제 걘 정말 아무것도 없어. 그 소식에 나는 잠시 멍해졌다. 하지만 놀랍지는 않았다. 사기꾼은 결국 사기꾼에게 당하는 법. 인과응보였다. 아가, 10년 부부인데 네가 정말 걔가 길거리에 나앉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있겠니? 시어머니가 애원했다. 네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안다. 하지만 이럴 때 걔를 떠나지는 말아다오. 나는 한때 금처럼 강인했지만 이제는 비굴하게 애원하는 이 노인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다. 어머니, 가장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만약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재계 회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목걸이를 팔아서 그를 도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속임수와 배신을 선택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다. 결국 나는 마음이 약해졌다. 이혼 소송은 잠시 보류할게요. 그 사람에게 회사를 재정비할 시간 3개월을 주겠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고 만약 제가 이혼을 결정하면 모든 재산 분할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해야 해요. 시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혜랑 태준이는 부산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단다. 그 애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박지혜도, 박진우도, 그리고 나도. 수연이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목걸이를 서랍 속에 잠가두었다.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 너무나 많은 거짓과 배신을 담고 있어 이제는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침대에 누워 나는 이 파란만장했던 일주일을 되돌아보았다. 목걸이 분실을 발견한 것부터 전체 사기극을 밝혀내기까지 내 삶은 천지가 개벽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다. 마치 눈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걷어내고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된 것처럼. 휴대폰이 진동했다. 윤주임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이서아 고객님, 목걸이 되찾으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정비해 드릴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다. 고마워요. 당분간은 괜찮아요. 대신 저랑 커피 한잔 할래요? 제가 주얼리 업계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요. 어쩌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더 많은 반전이 포함되어 있어 원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계속 작성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나는 윤주임을 청담동 근처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놀랍게도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곁에는 기품 있는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다. 이서아 씨, 이쪽은 최수빈 씨, 제 사촌 언니예요. 윤주임의 소개에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서아 씨 이야기를 듣고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최수빈. 박진우의 내연녀. 나는 본능적으로 가방끈을 꽉 쥐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눈앞에 단정한 옷차림과 당당한 눈빛의 여성은
내가 상상했던 요염한 상간녀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서아 씨, 오해 마세요. 최수빈의 목소리는 온화하고 단호했다. 저는 박진우 씨의 내연녀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저 역시 그에게 사기당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하지만 그 이메일과 사진들은 조작된 겁니다. 최수빈은 한숨을 쉬며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박진우 씨가 저를 쫓아다닌 건 사실이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후 그의 회사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조사를 시작했죠. 그러자 그가 선수를 쳐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보았다. 그것은 박진우 회사의 실제 재무제표였고 그가 공금을 횡령하여 도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투자 기록을 위조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제 사촌 동생을 통해 당신에게 접근한 것도 제가 그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윤주임이 덧붙였다. 그 목걸이 원래는 현금화해서 장부에 구멍을 메울 생각이었을 겁니다. 나는 현기증을 느꼈다. 발밑의 땅이 다시 꺼지는 것 같았다. 심지어 내연녀라는 부분까지 박진우가 회사의 재정 문제에 대한 내 주의를 돌리기 위해 설계한 연막탄이었다니 왜 제게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힘겹게 물었다. 최수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같은 여자로서 당신이 계속 속고 있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서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박진우의 금융사기를 완전히 밝혀내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이후 2시간 동안 최수빈은 내게 박진우 회사의 실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지난 1년간 그는 마카오 도박에 빠져 거의 200억 원을 잃었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편취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산 보호를 신청하고 돈을 챙겨 잠적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목걸이도 그의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최수빈이 말했다. 역겨움이 치밀었다. 10년을 함께 잠든 남자. 나는 그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물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모아서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빈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저 때문에 망설일 필요 없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해야 할 대로 하세요. 헤어지기 전 최수빈은 내게 USB 하나를 주었다. 모든 증거의 사본이 들어있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임시 거처로 돌아와 나는 USB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모든 서류, 모든 이체 기록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다. 나를 가장 경악하게 한 것은 박진우가 이미 2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우리의 공동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내 명의를 몰래 도용하여 몇 건의 대출을 받기까지 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발코니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혼 후의 삶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다. 35세, 경력 단절, 남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 미래는 안개 속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 진실이 아무리 잔혹해도 아름다운 거짓말보다는 나았으니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박진우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모든 것이 탄로 난 후 그가 먼저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는 쉬고 지쳐 있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오늘 거절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가 또 어떤 이야기를 지어낼지 보고 싶었다. 우리는 한적한 찻집에서 만났다. 박진우를 만났을 때 나는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으며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과거의 엘리트 기업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당신은 좋아 보이네. 그가 씁쓸하게 말했다.
시선은 나의 간결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훑었다. 본론만 말해. 무슨 일이야? 나는 인사치레야 할 마음이 없었다. 박진우는 심호흡을 했다. 최수빈이 당신 찾아갔다는 거 알아. 걔가 한 말 전부 사실은 아니야. 나 함정에 빠진 거야.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여기 있는 재무 기록도 조작된 거고 당신 마카오 카지노 결제 기록도 가짜고. 그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셨다. 네가 다, 전부. 나는 그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내 명의로 대출받은 것까지, 돈 챙겨서 도망갈 계획이었던 것까지. 박진우가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서아야, 내가 잘못했어. 나 정말 막다른 길이었어. 그 사채업자들이 내 목숨을 위협했단 말이야.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나는 한때 내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남자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혐오감만 남았. 도와달라고? 어떻게? 1억 원 더 줘서 도박하게? 아니,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는 거에 동의 서명만 해주면 돼.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딱 한 번만, 맹세할게. 나는 마침내 그의 진짜 목적을 깨달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나를 이용할 생각뿐이었다. 이 순간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감정마저 사라졌다. 박진우, 잘 들어.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나는 이미 모든 증거를 경찰과 변호사에게 넘겼어. 당신에게는 2가지 선택지밖에 없어. 첫째, 자수하고 훔친 돈을 돌려놓거나, 둘째,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길 기다리거나. 그의 표정이 애원해서 분노로 바뀌었다. 너 미쳤어? 내가 감옥 가는 게 너한테 무슨 이득인데? 넌 사기꾼의 아내가 되는 거야. 평생 고개도 못 들고 살 거라고. 아니, 나는 평온하게 일어섰다. 나는 범죄를 용감하게 고발한 피해자가 될 거야. 잘 있어, 박진우. 찻집을 나와 나는 곧장 경찰서 지능범죄수사대로 향했다. 최수빈이 제공한 증거를 제출했다. 담당 형사는 그들이 이미 한동안 박진우를 주시하고 있었으며 내 증언이 결정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흘 후 뉴스에서 IT 업계의 신성 박진우가 거액의 금융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동시에 나는 법원에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 보전 및 신변 보호 명령을 신청했다. 놀랍게도 그때 박지혜가 다시 연락해왔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서울을 떠나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다. 새언니? 아니, 서아 언니. 그녀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다. 저랑 태준 오빠, 결혼식 때 받은 축의금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게 저희의 속죄예요. 나는 조금 감동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내 오빠 일은 죗값 치러야죠. 박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해졌다. 저는 마지막에야 깨달았어요. 오빠가 우리 모두를, 심지어 엄마까지 이용했다는 걸요. 전화를 끊고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 막장 드라마에서 적어도 박지혜는 양심을 되찾았다. 한 달 후 내 이혼 판결이 나왔다. 박진우의 유책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공동 재산의 대부분을 확보했다. 담보로 잡혔던 집을 포함해서. 그리고 박진우는 사기,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텅 빈 집으로 다시 이사 온 날, 나는 거실 중앙에 서서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아직 우리의 결혼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진우의 잘생긴 얼굴에는 이제 와보니 너무나 위선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액자를 떼어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뒤에 숨겨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박진우가 손으로 쓴 편지였다. 날짜는 우리 결혼 5주년 기념일이었다. 사랑하는 서아에게, 만약 언젠가 네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그건 내가 너의 믿음을 저버렸다는 뜻이겠지. 부디 기억해줘. 내가 무슨 짓을 했든 처음 너를 사랑했던 마음은 진짜였다는 걸. 편지가 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어쩌면 그는 한때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과거라도 추악한 현실을 덮을 수는 없었다.
나는 편지와 사진을 함께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마치 거짓으로 부식된 그 결혼 생활을 버리듯이. 다음 날 나는 윤주임과 최수빈을 만나 애프터눈 티를 마셨다. 이 풍파를 겪으며 우리는 뜻밖의 친구가 되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 최수빈이 물었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새로운 생각이 있어. 나는 가방에서 기획서 한 부를 꺼냈다. 나 재단을 하나 설립하고 싶어. 나와 비슷한 결혼 사기를 당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이야.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거지. 최수빈과 윤주임은 놀라움이 섞인 눈빛을 교환했다. 그거 정말 멋진 생각인데요? 윤주임이 흥분해서 말했다. 제가 주얼리 업계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모금을 도와드릴게요. 저는 법률 및 재무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요. 최수빈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나는 당신이 한 가지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결혼의 실패는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내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렇다.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속았다는 것이 내가 어리석다는 뜻은 아니며 믿음은 죄가 아니라는 것을. 3개월 후 비탄줌 여성법률지원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개업식 날 나는 뜻밖의 박지혜가 보낸 꽃다발과 카드 한 장을 받았다. 어둠을 겪고도 빛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재단의 통창 앞에 서서 창밖의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목에는 1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서랍에 잠가두지 않고 매일 착용했다. 그 경험이 나를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들었는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인생은 다이아몬드와 같다. 깎이고 다듬어져야 비로소 빛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후의 내용은 원작의 모든 반전을 포함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게 마무리됩니다. 원작의 길이가 매우 길어 후반부의 복잡한 스토리를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재단 설립 준비 작업이 한창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임시 사무실에서 법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여보세요. 이서아 씨 맞으십니까?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네, 누구시죠? 서초경찰서의 서경희입니다. 박진우 씨 사건 담당 수사관입니다. 상대의 목소리는 진지하고 전문적이었다. 새로운 발견 사항이 있어 서에 오셔서 조사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내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발견인데요? 전화상으로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오늘 오후의 시간 괜찮으십니까? 2시간 후 나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내 앞에 펼쳐진 서류들은 내 손을 멈추지 않고 떨리게 했다. 서경희는 박진우의 금융거래를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나와 박진우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저희 조사에 따르면 서경희가 서류 한 부를 내 쪽으로 밀었다. 10년 전 박진우 씨가 당신을 만났을 때 그의 회사는 이미 심각한 재정 위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님께서는 당시 은행의 여신 심사부 부장님이셨죠. 맞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바짝 말라왔다. 아버지는 분명한 시중은행에서 요직을 맡으셨고 5년 전에 은퇴하셨다. 박진우 씨가 당신과 결혼한 진짜 목적은 은행 대출 편의를 얻기 위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경희의 말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그대로 찔렀다. 지난 10년간 그는 당신 아버님과의 관계를 통해 최소 8건의 우대 대출을 받았고 총액은 300억 원이 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10년의 결혼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이었다. 그 달콤했던 기억들, 그 바다 같은 맹세들, 전부 돈을 위해서였다니. 그럴 리가요. 나는 힘없이 반박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모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경희가 한숨을 쉬었다. 박진우 씨가 혼인 관계를 이용하여 여러 서류를 위조했고 은행이 그에게 충분한 상환 능력이 있다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나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아버지가 예전에 넌지시 박진우의 재무 상태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셨던 것이 생각났다. 그때 나는 아버지가 의심이 많다고 오히려 타박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서경위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다. 박진우 씨는 구속되기 전 당신들 명의의 대부분 자산을 이미 해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신에게 남겨주신 반포의 아파트까지 포함해서요. 나는 획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그 아파트는 제 개인 명의인데 그가 어떻게 당신의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경위가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지난달에 처리됐더군요. 당신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알게 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나는 갑자기 깨달았다. 왜 박진우가 그때 그렇게 내 신분증 갱신을 재촉했는지, 친절하게 대리 발급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모든 걸음이 계산이었고 모든 행동에 목적이 있었다. 경찰서를 나섰을 때 이미 날은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거리에 서서 전례 없는 고독과 배신감을 느꼈다. 10년의 청춘은 물거품이 되었고 온전한 믿음은 뼛속까지 시린 배신으로 돌아왔다. 임시 거처로 돌아와 나는 기계적으로 컴퓨터를 켜고 결혼 사기에 관한 법률 조항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보니 시어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문 밖에 서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박진우가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이 노인은 언제나 내게 잘해주셨다. 아가,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내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다. 내가 사과하러 왔다. 그 몹쓸 놈을 대신해서 내게 사과한다. 나는 그녀를 부축해 앉히고 물 한 잔을 따라 드렸다. 어머니, 이러실 필요 없어요. 잘못은 진우 씨가 한 거지 어머님이 아니에요. 아니다. 내게도 책임이 있다. 시어머니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게 이기적인 성격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짓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내게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내 명의로 된 모든 예금과 집문서다. 대략 50억 원 정도 될 게다. 내 손해를 메우기에는 부족하겠지만 나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건 어머님 노후 자금이잖아요. 받아라. 그녀는 완고하게 말했다. 그 몹쓸 놈을 대신한 내 속죄라고 생각해다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아서 이제 이 돈 쓸 일도 없다. 그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시어머니는 항상 건강하셨는데 어째서 나는 이 선량한 노인을 꼭 껴안고 눈물을 터뜨렸다. 울지 마라. 그녀가 내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다만 가기 전에 네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고 싶구나.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10년 결혼 생활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시작이 거짓이었다면 대체 어떤 순간이 진짜였을까? 결혼식에서 그의 눈에 고였던 눈물,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매 기념일마다 정성껏 준비했던 선물들. 어쩌면 진실과 거짓은 이미 뒤엉켜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이 사기극으로 내 인생 전체가 정의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나는 장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 전략을 다시 조정했다. 박진우가 처음부터 사기 결혼을 한 것이라면 법에 따라 나는 혼인 무효를 주장하고 모든 손실을 되찾을 권리가 있었다. 아주 긴 과정이 될 겁니다. 장 변호사가 상기시켰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 추적은요. 얼마나 오래 걸리든 상관없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중요한 건 제 것을 되찾는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나는 최수빈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뜻밖의 소식을 전했다. 박진우가 구치소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것이었다. 의사 말로는 스트레스성 심근염이래요.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요. 최수빈이 말했다. 그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대요. 나는 침묵했다.
내 삶을 망가뜨린 그 남자를 만난다니 내가 그에게 할 말이 뭐가 있을까? 당신 기분이에요. 최수빈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 잘못되기라도 하면 마지막을 보지 않은 걸 후회할 수도 있어요. 병원의 소독약 냄새는 작년에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를 떠올리게 했다. 긴 복도를 지나 나는 경찰의 동행하에 중환자실 밖에 도착했다. 유리를 통해 나는 박진우가 침대에 누워 온몸에 관을 꽂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얼굴은 종이처럼 잿빛이었다. 경찰관은 10분간의 면회를 허락했다. 병실로 들어서자 나는 불과 한 달 사이에 박진우가 20년은 늙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관자놀이는 희끗희끗했고 눈은 푹 꺼져 있었다. 서아야, 그가 힘없이 눈을 떴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왔구나. 나는 침대 옆에 섰지만 앉지는 않았다. 나 보고 싶다고 했다며. 미안하다. 그의 눈물이 눈꼬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사과가 소용없다는 거 안다. 하지만 말해주고 싶었어. 처음 너를 사랑에 빠졌을 때 난 진심이었어. 그래? 나는 냉소했다. 대출받으려고 나랑 결혼한 것처럼 진심으로? 박진우는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 나중에는 정말 너를 사랑하게 됐어. 다만 뭘? 내가 다그쳤다. 다만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다만 사기쳐서 번 돈을 포기하기 싫었고, 나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었어. 그가 힘겹게 숨을 쉬었다. 멈추려고 할 때마다 더 크게 잃었고, 결국에는 내 목걸이까지 손대고 내가 차갑게 말을 이었다. 우리 엄마가 남겨준 집까지 훔치려 했지. 박진우가 갑자기 격하게 반응했다.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 집은 김태준 조심해.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다. 내가 돌아서려 하자 박진우는 발버둥치며 내 손을 잡았다. 서아야, 재단, 조심해. 전부 진짜가 아니야. 거처로 돌아와서도 박진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왜 재단을 언급했을까? 또 왜 김태준을 조심하라고 했을까? 설마 박지혜의 남편도 이 사기극과 관련이 있는 걸까? 나는 흥신소 김 실장을 찾아가 더 깊이 조사해달라고 결심했다. 하지만 내가 연락하기도 전에 뜻밖의 방문객이 내 계획을 흐트러뜨렸다. 박지혜가 갑자기 내 문 앞에 나타났다. 얼굴은 창백했고 품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서아 언니, 살려주세요.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태준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나는 서둘러 박지혜와 아기를 부축했다. 그제야 그녀의 이마에 핏자국이 있고 왼쪽 팔이 부자연스럽게 늘어져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탈골된 것 같았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기를 받아 안았다. 박지혜의 눈물이 끊어진 구슬처럼 쏟아졌다. 김태준 그 사람, 재벌 2세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가짜였어요. 그녀의 두서없는 이야기를 통해 더욱 놀라운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났다. 김태준은 사실 전문 혼인 빙자 사기꾼으로 부잣집 외동딸들만 노려왔다. 그가 박지혜에게 접근한 것은 박진우 회사의 자산을 노렸기 때문이었다. 박진우가 자력으로 회생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박지혜를 학대하며 친정의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오늘 제가 몰래 오빠 변호사랑 연락하는 걸 들켰어요. 박지혜가 떨며 말했다. 그러자 골프채로 저를 때렸어요. 그가 샤워하는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어요. 나는 품에서 점차 조용해지는 아기를 가볍게 토닥이며 만감이 교차했다. 한때 그토록 오만하고 제멋대로였던 소녀가 이제는 상처투성이가 되어 내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우선 병원부터 가서 상처 치료하자. 나는 단호하게 결정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응급실에서 의사는 박지혜가 팔 탈골과 외상 외에도 늙골 2대가 부러졌다고 진단했다. 그녀가 치료받으며 내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1년 전 그토록 의기양양하게 목걸이를 빌려가던 새 신부의 모습을 떠올렸다. 운명은 때로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모녀를 안전가옥에 안돈시킨 후 나는 김 실장에게 연락해 김태준의 배경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동시에 최수빈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박진우가 남긴 모호한 경고의 의미를 아는지 물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실장은 충격적인 조사 결과를 가져왔다. 김태준은 전문 사기꾼일 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나드는 돈 세탁 조직과 연관이 있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그가 박진우 회사의 몇몇 투자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여사님,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김 실장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당분간 서울을 떠나 몸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대신 박지혜 모녀의 안전 경호를 강화해 주세요. 바로 그때 최수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서아 씨, 방금 재단 등록 서류를 확인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명백히 불안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태준이 발기인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럴 리가요. 재단은 제가 혼자 만든 건데 그가 어떻게. 서류상으로는 그가 여기 회사를 통해 20억 원을 출자하고 지분 30%를 차지한 걸로 나와요. 최수빈이 말했다. 서명은 박진우 씨가 했고요. 내 혈액이 순간 얼어붙었다. 박진우는 구속되기 전 분명 나에게 재단 설립 서류라며 한 뭉치의 서류에 서명을 재촉했었다. 나는 당시 이혼 문제로 정신이 없어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해버렸다. 나 지금 바로 사무실 가서 확인할게.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재단 임시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모든 등록 서류를 뒤진 끝에 나는 더욱 끔찍한 진실을 발견했다. 김태준은 유령회사를 통해 대주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관에 치명적인 조항을 심어두었다. 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가 재단의 통제권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진우의 임종 전 경고를 떠올리자 무서운 추측이 내 머릿속에서 형성되었다. 이 재단 자체가 함정일지도 모른다. 내 명의에 남은 자산을 통제하고 심지어 내 신변을 위협하기 위한. 나는 즉시 장 변호사에게 연락해 재단 계좌 동결과 등록정보 변경을 긴급 신청했다. 동시에서 경위에게도 이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렸다. 저녁 무렵 나는 안전가옥으로 박지혜를 보러 갔다. 그녀는 어제보다 훨씬 나아 보였고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서아 언니, 그녀는 나를 죄책감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김태준이 또 무슨 짓을 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진실의 일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재단에 침투했어. 박지혜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가 계속 언니에 대해 묻고 다녔어요. 언니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인지. 지혜야, 내가 진지하게 물었다. 넌 또 뭘 알고 있어? 김태준이랑 박진우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말할지 말지 고뇌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충격적인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들 한패였어요. 김태준은 오빠가 제게 소개해준 사람이었어요. 자기 사람이라고. 이 정보는 내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박진우와 김태준이 사기 공범이었다니. 그렇다면 박지혜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을까? 그녀 역시 이 사기극의 일부였을까? 내 의심을 알아차린 듯 박지혜는 다급하게 해명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았어요. 오빠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언니 돈만 받으면 손 씻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뭘? 김태준이 엄마를 해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녀는 통곡했다. 제가 입을 열면 빚쟁이들을 엄마한테 보낼 거라고 했어요. 나는 떨고 있는 박지혜를 안아주었다. 마음속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했다. 이 오만했던 소녀는 두 남자의 게임의 희생양이 되었고 자신의 인생마저 내던져졌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박진우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응급 수술 중이라는 것이었다. 의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했다. 나와 박지혜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박진우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간 후였다.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달려와 있었다.
세 여자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4시간 후 주치의가 걸어 나와 마스크를 벗고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서아 씨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재단의 309번 파일을 확인하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여 응급실로 실려갔다. 박지혜는 아이를 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리고 나는 제자리에 서서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어쩌면 모든 눈물은 이미 지난 몇 달간 다 흘려버렸는지도 모른다. 병원 수속을 마친 후 나는 곧장 재단 사무실로 갔다. 서류 캐비닛 가장 아래층에서 나는 309라고 표시된 암호화된 파일을 찾아냈다. 열어보니 안에는 박진우가 남긴 편지와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편지에서 박진우는 3년 전부터 김태준과 협력하여 혼인관계를 통해 더 많은 자산을 통제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김태준이 국경을 넘나드는 돈 세탁에 발을 들이면서 그는 점점 불안해졌다. 특히 김태준이 재단을 돈 세탁 창고로 이용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자신이 이미 범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빠져나오려 했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박진우가 썼다. 그래서 목걸이 사건을 설계해서 일부러 네가 발견하게 한 것이다. 네가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길 바랐다. 내가 네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안다. 하지만 부디 지혜와 내 어머니를 지켜다오. 김태준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놈이다. USB 안에는 박진우가 비밀리에 수집한 김태준의 범죄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돈 세탁 기록, 불법 감금 영상, 심지어 한 건의 살인사건 사진까지. 나는 즉시서 경위에게 연락해 이 증거들을 넘겼다. 그날 밤 경찰은 김태준의 여러 거점을 급습했지만 교활한 그는 이미 낌새를 채고 미리 도망친 후였다. 새벽 3시 나는 안전가옥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갑자기 경호회사로부터 긴급 통보를 받았다. 누군가 재단 사무실에 침입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즉시 경찰에 알리는 동시에 원격 모니터링을 가동했다. 화면 속에는 마스크를 쓴 남자가 서류 캐비닛을 뒤지고 있었다. 바로 김태준이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김태준은 이미 도망치고 없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남겨두었다. 내 이름이 적힌 사망 협박 쪽지였다. 이렇게 노골적인 위협 앞에서 서경이는 내가 즉시 서울을 떠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도망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특히 진실이 곧 밝혀질 이 시점에서는요. 경호는 강화하겠지만 숨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재단은 제 피와 땀이에요. 범죄 도구로 전락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삼엄한 경호 아래 나는 재단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모든 자금 흐름을 중단시키고 내부 조사를 시작한다고 선포했다. 동시에 몇몇 언론사와 접촉하여 전체 사건의 전말을 공개할 준비를 했다. 때로는 햇빛이 최고의 소독제니까. 기자회견 직전 나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마지막으로 나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은 수액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지난번보다 더욱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아가, 이리 오너라. 그녀는 힘없이 내게 손짓하며 침대 옆에 앉으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뼈만 남은 손을 가만히 잡았다. 마음이 시렸다. 이 선량한 노인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의 죽음이라는 고통까지 감내해야 했다. 아가, 내게 줄 것이 있다. 시어머니는 베개 밑에서 낡은 보석함을 하나 꺼냈다. 내 시어머님께 물려받은 것이다. 본래는 진우색 씨에게 줘야 하는 건데 상자 안에는 고풍스러운 빛이 팔찌 한 쌍이 들어있었다. 햇빛 아래 온화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문외한이 봐도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훨씬 귀한 물건임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 이건 너무 귀한데요. 내가 사양했다. 받아라. 그녀는 고집스럽게 상자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저 가기 전에 네가 새로 시작하는 걸 보고 싶을 뿐이다. 나는 목이 메어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소중히 챙겼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어머니가 힘겹게 숨을 쉬었다. 진우에 대해서 그 애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니? 나는 잠시 망설이다 진실의 일부를 알려주기로 했다. 어머님과 지혜를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 안도의 눈물이 스쳤다. 그의 본성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저 길을 잘못 들었을 뿐이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 아들은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영원히 아들이니까.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그 김태준이라는 놈 조심해라. 그놈 배후에는 더 큰 놈들이 있다. 그 경고는 박진우의 것과 똑같아서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설마 김태준은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말단에 불과한 걸까? 재단으로 돌아와 나는 즉시 핵심팀 회의를 소집하여 현재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했다. 최수빈이 재무고문으로 회의에 참석했고 불안한 소식을 하나 가져왔다. 재단 자금의 일부가 이미 김태준에 의해 복잡한 경로를 통해 해외로 이전되었다는 것이었다.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나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30%를 넘기기 어려울 겁니다. 최수빈이 안타깝게 말했다. 하지만 다행히 당신이 신속하게 동결시킨 덕분에 주요 기부금 계좌는 대부분의 자금을 지켰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수빈이 따로 남았다. 서아 씨, 사실 계속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저 박진우 씨랑 대학교 동기였어요. 나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다. 두 사람이 그가 저를 쫓아다녔지만 거절했어요. 최수빈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땐 이미 결혼한 후였죠. 저는 그가 변했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재정 문제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제게 접근하신 거군요. 저를 통해 진실을 알아내려고. 최수빈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당신을 돕고 싶었어요. 당신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다. 지난 시간 동안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에게도 나름의 목적이 있었다니.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누가 완전히 순수할 수 있을까? 어쨌든 지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안정가옥으로 박지혜를 보러 갔다. 그녀는 훨씬 좋아 보였고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즉시 일어섰다. 서아 언니, 경찰에서 연락 왔어요. 그녀가 긴장하며 말했다. 김태준이 동남아로 도망친 것 같대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단에서 일어난 일과 시어머니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시어머니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박지혜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가 흐느꼈다. 제가 김태준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았더라면 전부 내 책임은 아니야. 나는 조용히 그녀를 위로했다. 우리 모두 속았어. 중요한 건 지금 어떻게 하느냐야. 박지혜는 눈물을 닦고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다. 저 언니가 재단을 다시 세우는 걸 돕고 싶어요. 저 영국에서 예술 경영을 전공했어요.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나는 조금 놀랐지만 흔쾌히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속죄 방식일지도 모른다. 폐허 위에서 다시 짓고 상처를 선의로 갚는 것. 사흘 후 시어머니는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 임종 직전 그녀는 나와 박지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잘 보살피라고 당부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고 소수의 친지에게만 알렸다. 놀랍게도 박진우의 옛 사업 파트너들도 꽤 많이 와서 고인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낯선 남자가 나를 막아섰다. 이서아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경계하며 그를 쳐다보고 경호원을 부를 준비를 했다. 상대는 즉시 신분증을 제시했다. 인터폴입니다. 저희는 김태준 배우의 돈세탁 네트워크를 계속 수사해 왔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 박진우 씨께서 생전에 제공해 주신 결정적인 정보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여 그가 설명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범죄 집단과 그 안에서 김태준이 맡은 역할에 대해 들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 집단이 부유층 인사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각종 함정을 파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신의 재단은 불행히도 그들의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형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통해 더 많은 단서를 추적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되 저희가 의심스러운 활동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김태준은 도망쳤지만 그의 공범들이 재단에 다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임무를 안고 나는 다시 재단 업무에 몰두했다. 박지혜도 정식으로 팀에 합류하여 예술 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토록 많은 배신과 상처를 겪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선한 힘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한 달 후 경찰과 인터폴의 합동 작전으로 김태준은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되었다. 동시에 10여 명의 공범도 검거되었다. 소식이 전해졌을 때 나와 박지혜는 재단의 첫 대규모 행사인 사기 피해 여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더는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야. 박지혜가 딸을 안고 안도하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의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은 마침내 거쳤고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1년 후 빛한줌 여성법률지원재단의 1주년 기념식이 한강이 보이는 한 호텔에서 열렸다. 행사장은 빈자리 없이 꽉 찼다. 언론 기자, 사회 저명 인사, 그리고 재단의 도움을 받은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나는 연단에 서서 객석의 익숙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최수빈, 윤주임, 내 친구 수연이, 김 실장, 그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박지혜까지. 지난 1년간 우리는 최초의 피해자 상조 모임에서 시작하여 전문 변호사팀과 심리 상담사를 갖춘 정식 NGO로 성장했고 수백 명의 결혼 사기 피해 여성들을 도왔다. 1년 전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서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행사장에 뚜렷하게 울려 퍼졌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제 자신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객석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요. 그들 중에는 평생 모은 돈을 사기당한 분도 있고 집을 잃은 분도 있으며 심지어 남편이 몰래 아이를 데리고 사라진 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우리의 법과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이러한 비폭력적 상처에 대해 종종 더디게 반응합니다. 객석의 박지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이혼 소송은 막 끝났고 딸의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다. 빛한줌 재단의 사명은 바로 이 공백을 메우는 것입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직업기술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속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부끄러운 것은 속인 자들이라는 것을, 믿음은 약점이 아니라 인간성의 가장 소중한 빛이라는 것을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많은 수의 여성들이 눈물을 닦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는 한때 재계를 호령했지만 남편에게 모든 자산을 빼앗긴 여성 기업가도 있었고, 갓 졸업하자마자 남자친구에게 모든 돈을 사기당한 젊은 여성도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기자들이 질문을 위해 몰려들었다. 한 젊은 여기자가 물었다. 이서아 대표님, 그토록 많은 일을 겪으셨는데 아직도 사랑과 결혼을 믿으시나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진실한 관계를 믿습니다. 결혼은 하나의 형식일 뿐 중요한 것은 두 영혼 사이의 진정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코 속임수 위에 세워질 수 없죠. 다른 기자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목걸이는 이미 경매에 붙여졌고 수익금 전액이 재단에 기부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나는 말했다. 금고에 잠가두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일이죠. 기념식이 끝난 후 박지혜가 나를 끌고 가서 한 사람을 소개했다. 그녀의 새로운 남자친구, 아동심리 상담사였다. 서아 언니, 이쪽은 주연 씨예요. 박지혜가 오랜만에 홍조띤 얼굴로 소개했다. 재단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아이들 심리 상담을 도와주고 있어요. 주연 씨는 온화하고 품위 있는 중년 남성이었고 눈빛은 솔직하고 따뜻했다. 악수할 때 나는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지혜 씨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대표님 없었으면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라고요. 나는 행복해 보이는 박지혜의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뻤다. 한때 오만했던 소녀는 이제 당당한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었고 한때 피해자였던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여성이 새로운 삶을 찾도록 돕고 있었다.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박진우에게서 지켜낸 그 아파트. 나는 발코니에 서서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최수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오늘 연설 정말 멋졌어요. 아, 그리고 김태준 재판이 다음 주로 잡혔어요. 증인으로 출석하셔야 해요. 나는 확인 답장을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밤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지난 1년의 경험이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목걸이 풍파, 사기극의 폭로, 재단의 위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절망 속에서도 버텨낸 모든 순간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침대 머리맡에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비취 팔찌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잠가두지 않고 자주 착용했다. 장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성에는 어둠이 있지만 빛은 영원하며 세상에는 속임수가 있지만 진심은 불멸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팔찌 중 하나를 차고 재단의 새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 우리는 직업훈련에 참여할 첫 수의 여성들을 맞이할 것이다. 로비의 거울을 지나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다. 30대 중반의 얼굴에는 이미 옅은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20대 때보다 더욱 맑고 단단했다. 대표님, 모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상기시켰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옷깃을 정리한 뒤 회의실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그곳에는 길 잃고 기대에 찬 열댓 개의 얼굴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마다 달랐지만 고통은 비슷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함께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서아입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을 시작했다. 우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겪으셨든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햇살이 통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빛이 팔찌에 부딪혀 따뜻한 빛을 반사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시어머니의 자애로운 미소를 보았고 내 자신의 성장 궤적을 보았으며 또한 수많은 여성이 서로를 부축하며 함께 나아가는 미래를 보았다.